2017년 9월 5일, 거리를 걷던 행인들의 머리 위로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 5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추락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추락 당시 여성의 상의와 하의 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쓰러진 가족을 붙잡고 울부짖거나 제발 살려달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무덤덤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도 그는 오직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차에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남편 없이 홀로 떠났습니다. 그는 무슨 통화를 그토록 급하게 해야 했던 걸까요? 더 기이한 장면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떨어진 그 자리,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약 6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자는 그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부검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숨진 여성의 몸에는 무언가로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추락 직전까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핏자국을 닦아내던 그 남편은 전 국민이 알고 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슴 아파했고 기꺼이 응원했으며 지갑을 열어 도움을 보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남자의 이름은 이영학. 이영학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딸이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거대 백악종은 잇몸과 치아 뿌리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병입니다. 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형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앓던 희귀병이 어린 딸에게까지 그대로 유전되었다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영학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 어금니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문 병을 부녀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게다가 이 병은 한두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막막한 치료비.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딸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는 지상파 방송에만 10차례가 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를 통해 사연을 알리며 다양한 통로로 후원을 받아냈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며 국토를 가로지르는 행사에 나서는가 하면 멀리 미국까지 건너가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헌신적인 아버지. 그것이 세상이 알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영학은 전 국민의 동정을 한 몸에 끌어모은 국민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인 후원금은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12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보낸 그 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후원금이 모인 12년 동안 이영학이 실제로 딸의 치료비로 사용한 돈은 단 706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던 딸의 수술비는 사실상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도대체 무엇에 썼을까요? 그 행방을 따라가다 보면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우선 이영학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광고를 내는 데에만 4억 5천여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이영학은 고급 승용차를 사들였고 그 차를 화려하게 튜닝해 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사고 꾸미는 데에만 무려 3억 3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학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데에도 거리낌 없이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중요 부위의 모양을 변형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며 심지어 전신에 문신을 새기는 데에만도 수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렇듯 딸의 고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정작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남을 속이면 어딘가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영학에게서는 그런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점의 의심도 사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너무도 태연하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정교하게 조종하는 능력. 이것은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목적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돈으로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는 것. 그것이 이영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란 한 번 방향을 틀면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필요해졌고 딸을 앞세워 벌어들이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영학은 새로운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표적이 된 사람은 바로 그의 곁에 있던 아내였습니다. 이영학이 18살, 아내가 14살에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의 아내는 17살에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영학은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며 길들이고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아내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영학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마사지숍을 차려놓고 아내를 10명이 넘는 남성에게 성매매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학은 그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상대로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각이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이영학의 계부, 그러니까 의붓 시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증거는 확보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증거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영학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폭행 증거를 만들기 위해 최 씨에게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으라 시킨 겁니다. 최 씨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난 이영학은 살충제병으로 최 씨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영학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손목을 다쳤으니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를 시댁으로 보내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깨워서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라고도 했습니다. 이영학은 최 씨를 시아버지가 있는 집 앞까지 차로 바래다 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 얼마나 주면 돼? 1시간 안에 끝나잖아. 너희 둘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 후 이영학과 아내는 경찰서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최 씨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날 최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 씨의 주변인들은 이영학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최 씨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마음이 꺾여버린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의 죽음이 이영학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영학 때문에 죽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아버지는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결코 성폭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는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가릴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영학은 SNS에 아내를 추모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노래를 하고 아내의 영정사진에 입을 맞추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사실 이영학에게 아내의 죽음은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자신이 직접 염하겠다고 강하게 고집했습니다. 그러더니 염을 하는 장면을 손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그는 한 방송국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 내보내는 대가로 3,500만 원의 장례비를 달라는 요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이영학은 성인 사이트에 애인을 구한다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학은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꼭 필요하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이영학은 딸 이양의 핸드폰 사진들 중 자신의 아내를 닮은 친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내와 닮은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은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는 함께 영화를 보자는 이양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양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그 다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자 우선 이양에게 친구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원을 끄도록 시켰습니다. 누군가 이양 친구의 위치를 추적할 경우 엉뚱한 곳을 가리키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의 순간에도 빠져나갈 길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밤이 깊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의 어머니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날 밤 11시 45분 무렵 직접 경찰을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실종되기 전 만나러 가겠다고 한 이양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 가출로 보고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근무 시간인데도 소파에서 잠을 잤던 경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실종 신고를 한 그 시점으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양의 친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수색을 했다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편 깨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친구가 중간에 의식을 되찾으면서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치달았습니다. 놀란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영학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끝내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영학은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표백 성분의 약품을 구해와 시신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100m에 이르는 낭떠러지 아래로 시신을 던져 유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자리에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유기하러 떠나던 그날 CCTV에는 의문의 장면이 하나 더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학이 차에 무언가를 싣는 모습, 그리고 딸이 액자 하나를 챙겨 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액자는 다름 아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왜 이영학은 시신을 버리러 가는 길에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챙겼을까요? 이건 역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동해로 떠났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을 꾸미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이영학. 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행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사라진 학생의 행적을 쫓던 수사망은 결국 마지막으로 아이가 향한 이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영학은 도주한 후였습니다. 그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2017년 10월 5일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동정을 받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그제야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는 물론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그리고 후원금을 가로챈 사기까지.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4가지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영학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인 눈물과 반성에는 추악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을 보냈고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반성보다는 감형 전략을 세우며 출소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이영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감형한 것입니다.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 그리고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범죄여야 사형에 이른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범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해도 무려 11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선량한 아버지의 가면 뒤에는 오래도록 쌓여온 범죄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범행에 동원되었던 이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양 역시 미성년자 유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을 옮기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딸을 단순한 공범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점,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조차 하지 못했던 사정 등이 두루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딸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그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이제 이 비극도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된 이영학이 어느 날 자신의 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끝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마지막까지 딸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이영학은 딸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나는 살인범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으니 1년만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함께 복수하자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한 어린 생명을 빼앗고 아내를 도구로 삼고 전 국민을 속인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 반성이 아니라 복수였던 것입니다. 공감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는 그의 본 모습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누군가는 평생 끝나지 않을 고통 속에 남겨졌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이제 막 14살이 된 자식을 그렇게 잃은 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덜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남자의 거짓 눈물에서 시작된 비극. 선의가 악용된 이 사건은 모두에게 배신감과 충격만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관심을 거두지 않고 지켜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